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이론 마무리 한번 하는 거, 그 자료만 이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보시면 80점 정도 나옵니다. 그만 한 10번 읽으시면. 읽기가 좀 힘들어요. 한 3번 볼 때까지는 뭔 말인지 몰라요. 이제 4번 정도 읽다 보면 이제 뇌리에 박혀요. 5번 이상 읽으면 돼요. 지금까지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다 80점 이상 맞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 말을 못 믿는 분들이 문제죠. 안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만 봐서 어떻게 80점이 나와 그러는데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대비해서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그것도 읽기 쉽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이상을 점유한 경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여기 이제 시효 이익이죠. 요때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따라서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그 당시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팔아먹으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그랬죠. 이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요. 단 점유를 상계시켜주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 그러면 1.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병액 양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20년이 돼서 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그 전에 갑이 병한테 파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을의 시효기간 20년이 만료되기 전에 병에게 팔았으니까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죠. 그러니까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1번. 반면에 2번은 만료 후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만료 당시 소유자는 갑이니까 병에게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1번이든 2번이든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없고 역산할 수 없다. 3번 이렇게 되겠죠. 4번은 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됐는데 그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또다시 20년 경과 2차 취득시효라고 하죠. 그게 4번이죠. 2차 취득시효를 완성 이후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자, 요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틀렸죠. 그죠? 그림 가지고 다 되잖아. 자, 2차 취득시효의 경우에는요.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2차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전되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되겠죠. 16번 각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공유. 자, 일단 공유는 특징이 두 가지죠. 지분 처분의 자유와 분할의 자유. 동그라미 1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있다. 그죠? 있다. 그 다음에 2번.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거는 뭐라 그랬죠? 공유물? 공유 토지가 공유물이잖아요. 그 공유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건 공유물 변경이라 했죠. 변경. 따라서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동의 없이 건물 지었으니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번은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땅을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두 가지를 나눠서 기억하자 그랬죠. 공유물은 전부 반환 청구. 공유물. 토지는 전부 반환 청구. 그죠? 예? 공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할 땐 자기에게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지만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잖아요. 일단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같은 돈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3번이죠.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안 된다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4번은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이 공유물에 대해서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 할 수 있다 없다? 계약할 수 있다 없다? 계약은 할 수 있죠.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라 그랬으니까 등기를 지 맘대로 못 넘겨줄 뿐이에요. 등기 넘겨주는 게 처분이니까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계약까지 막지는 않아요. 그렇죠?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5번 갑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 결국 갑이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이거 뭐죠? 공유물 관리죠. 뭐라고요? 공유물 관리. 공유물 관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분의 과반수로.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랬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할 수 있다. 5번 틀렸죠. 3분의 2니까 과반수잖아요. 그럼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고 따라서 을은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답은 2번. 어렵지 않아요. 17번 지상권. 1번은 지상권의 뜻이고요. 그쵸? 타인 토지의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렇게 되죠.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양도할 수 있죠. 담보 제공할 수 있죠. 토지 임대할 수 있죠. 설정자 동의 필요 없죠. 그런데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이걸 금지하는 특약을 했어. 금지 특약 유효 무효? 무효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하지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 그랬습니다.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2번 지상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설정자 동의 없이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끝부분이 틀렸죠. 3번은 2년 이상 지류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4번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됐을 때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증액은 제한이 있죠. 없지요. 지상권에는 제한 없죠. 전세권에 있죠. 전세금 증액 제한이 있죠. 지상권의 지료 증감 청구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상권 소멸을 증감을 청구했을 때 단 증액은 제한이 있다고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료 증감은 제한이 없어요. 전세금 증감에서 전세금 증액 이건 제한이 있죠. 20분의 1 추가 증액 청구 못한다. 1년 내 재증액. 그건 전세금입니다. 지료가 아니라. 또 한 군데 있죠. 주택임대차. 그죠? 차임이 보증금. (5번은) 저당금물 경매로 인하여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인데
저당권이 시행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어요. 그럼 건물 소유자가 뭘 취득해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366조 조문입니다. 조문. 틀린 거 2번. 자, 18번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나왔습니다. 틀려도 그만, 맞춰도 그만이라고 접근하자 그랬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일단 동일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요건이죠. 여기서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지요?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그럼 언제 동일해야 되는가? 언제? 처분 당시 동일. 이게 원칙.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각각 저당권 설정된 때, 가압류 혈액이 발생한 때, 압류 혈액이 발생한 때 동일. 예외죠. 세 번째로 동일하기만 하면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요건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가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야 되죠. 단 환지 처분,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배제하는 특약 두 개가 있죠. 철거 특약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하고. 이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기본이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럼 1번. 두 번째 줄이니까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죠. 법정상권 배제되죠. 2번. 법정상권은 유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정상권은 유상이에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3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된다. 자, 4번. 세 가지 암기. 토지 공유. 토지. 위에 건물.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세 가지 판례가 있죠. 이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 공유자가 지분만 판 경우, 건물이 지분의 과반수 동일받아 신축한 경우, 각각 법정상권은 맨 위에 거 분할 된다. 지분 전매, 과반수 동의 신축. 찾으면 되죠.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됐어요? 지분만 전매. 안 되죠. 이게 답이죠. (5번은)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우리한테 팔았어요. 그럼 우리는 법정상권을 취득하죠? 그죠?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한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새로 졌어요. 법정상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지 않지요.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단, 그 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야죠. 구건물을 기준으로. 5번이죠. 틀린 거 4번. 자, 19번 지역권. 요역지가 땅이 승역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는 게 지역권이죠. 이때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죠. 편익만 가져온다 그랬어요. 통행을 하거나 물을 끌어오거나 이렇게.
따라서 지역권이 침해되었을 때 물권적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에? 된다. 되는데 뭐만 안 된다? 반환 청구만 인정 안 된다. 1번 틀렸죠. 물권적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자, 2번은 우리 한번 봤던 거예요. 요역지 말고 승역지를 자, 요역지가 갑소유고 승역지가 을소유인데 요 승역지를 병이 20년을 점유해요. 그래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했어. 자,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라고 했어요. 원시 취득은 어떤 취득이죠?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자, 이때 지역권은 승역지에 대한 제한이에요. 그죠? 그 제한은 소멸하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 원칙, 지역권 소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병은 지역권에 제한이 없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깨끗한 소유권. 그런데 예외. 병이 승역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지역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역권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용인하고 있었던 경우,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던 경우, 이때는 지역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 소멸하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틀렸죠. 원칙적으로 소멸하고라고 해야죠. 답은 3번이죠.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절대로. 4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함께 수반하여 이전한다 그랬죠. 부종하여 이전한다 그랬죠. 다만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배제할 수 있다. 자, 5번은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나오죠.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예? 요거 요역지라고 그랬어요. 요역지 일부 안 된다 그랬어요. 반면에 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 이건 된다 그랬죠. 여기서 토지는 승역지라고 그랬어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 토지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뭐예요? 요역지 안 된다. 일부. 반면에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옳은 지문이 되죠. 구별해야 돼요. 표현을. 옳으면 한번 20번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 지급과 전세권 등기해야 되죠.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설령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그죠?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2번 아주 잘 나온다 그랬죠. 예를 들어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갑이 건물을 팔았다. 즉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때 전세권은 임차권과는 달리 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병에게 뭐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전세금 반환 채권. 그래서 목적물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전소유자인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랬죠.
3번. 잘 나오죠, 이것도.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고 있죠. 그죠?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줬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설정자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은 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분리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할 때 채권만 분리양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채권만 분리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하고 또 하나가 존속 중 조건부로 양도하는 거하고 두 개는 된다 그랬어요. 특히 두 번째 거 존속 중에는 이 조건부 양도만 돼요. 그럼 확정적 양도는 안 되잖아.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표현 갖고 체크하자고 자꾸. 많아요. 그렇게 체크해야 되는 게. 지금도 막 뭔가를 지문을 다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니까. 330일을 노력을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럼 나머지 30일 동안 될까? 안 되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자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 외우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번 틀려. 옳은 질문이죠. 확정적 양도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존속시키기로 하면서라고 돼 있죠. 존속 중. 그때는 조건부 양도만 된다. 자, 4번은 여기 보세요. 이 둘 사이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갑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죠.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아니, 갑이 돌려줘야 된다니까. 누구한테? 을에게 돌려줘야지, 을에게. 다른 사람한테 반환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거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저당권의 목적이야. 그럼 나중에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압류부터 할 거예요. 압류. 그러면 얘한테 주면 안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가 가만히 있어. 압류를 안 했어. 그럼 갑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을에게. 4번.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가 없다면 설정자는 누구에 대해서만,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부담한단 말이죠. 그 누가 와서 달라 그래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을한테 줘야 돼. 5번. 아, 이것도 지금 다 잘 나오는 질문들이 전세권에서. 5번. 일부 전세권자. 다른 거 필요 없죠? 전부를 경매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전부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까지 전세권에서 경매를 넣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5번이죠. 틀렸네. 그죠? 답은 5번. 겁나 쉽지요. 다 잘 나오는 질문들. 오늘 질문들은 이렇게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다 봤던 것들이죠. 그죠? 근데 또 따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또 헷갈려. 민법이 그래요. 민법뿐만 아니라 법이란 것 자체가 그래요. 저도 법을 전공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순록피 대전이라고 아시죠? 법전을 술록 껍데기에다 법전을 새겨놨어, 중국에.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뜻으로 술록피 대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치권.
자, 동그라미 1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하고 채권하고 결연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물건하고 채권하고 결연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물건의 점유하고 채권의 결연성은 필요 없다 그랬죠. 꼭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과 채권의 결연성은 필요하지만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연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 1번이죠. 2번은 과실수취권이죠. 그죠?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죠. 3번은 틀렸죠. 326조 뭐라고 돼 있어요?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돈 달라 소리 하지 않는 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번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죠. 여기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5번은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 유치권 소멸 사유가 특이한 게 일단 두 개가 있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가 있고 또 하나가 뭐 상당한 담보 제공에 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죠. 자, 이때 상당한 뭐에 상당해야 돼요? 채권에게 상당해야 되죠. 그죠? 유치 목적을 가액에 상당한 담보가 아니라 채권에게 상당한 담보죠. 그건 제가 그랬죠. 채권이 1억인데 탁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탁 쳐. 이렇게. 두 번째, 이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 된다 그랬죠. 보증인을 질질 끌고 와서 유치권자하고 보증계약 체결하게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상당한 담보 제공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아요. 제공 플러스 소멸 청구 따로 해야 소멸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3번. 22번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중에서 부합물 종물이 있죠. 자, 그 중에 부합물과 관련해서 건물 증축. 기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건물이 증축이 됐는데 증축 건물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 그러면 기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은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 따라서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그게 1번. 그죠?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번하고 4번은 3번은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는 거죠.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 그리고 을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더라. 이 저당권 효력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치니까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지상권, 임차권도 취득한다. 그죠? 아파트로 가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구분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그게 2번, 3번. 4번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을이야. 그럼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사람도 누구여야 돼요? 을이어야 되죠. 따라서 채권자는 을인데 병이 저당권자로 등기됐으면 이 등기는 원칙 무효라 그랬어요. 원칙 무효. 그런데 예외.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리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몰라도 되고 합의를 찾자. 합의.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 합의. 그럴 때는 제3자 등기도 유효.
따라서 두 번째 줄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는 특별한 사정, 즉 합의가 없는 한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저당권은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런데 부동산 압류 후에는 미친다. 목적물 압류 후에는 미친다. 옳은 질문. 틀린 거 1번. 23번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렇게 돼요. 자,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1. 저당권자 을이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만 팔아먹는 거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담보물권만 팔아먹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 제가 분명히 조심하자 그랬어요. 자,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팔아먹으려면 같이 팔아먹는다 그랬죠? 결국 을은 권리 두 개를 팔아먹는 거예요. 채권도 양도하고 저당권도 양도하고. 그죠? 채권도 양도하고 저당권도 양도한다 그랬어요. 자, 이때 채권 양도 사실은 갑에게 뭐 해라? 통지해라. 통지하면 병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항이 뭐예요? 병은 갑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내놔. 이렇게. 반면에 저당권 양도의 경우에는 이 저당권을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를 해야 병은 뭘 취득한다? 저당권을 취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꼭 구별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통지하면 저당권을 취득한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틀린 거라 그랬어요.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면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면 저당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죠. 틀렸죠. 그죠? 병은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3번은 소유자 저당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갑이 자기를 1번 저당권으로 안 돼요. 안 돼요. 4번은 자, 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양도하기 전에 갑이 이렇게 돈을 갚아.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면 채권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은 무효 등기가 되죠. 그 무효 등기를 넘겨받아.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말이죠. 등기엔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거 말하고 있어요. 4번. 채권 이미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병에게 채권을 팔아먹었어. 저당권도 병에게 넘겨줬어. 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미 저당권은 소멸한 상태고요.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된 상태예요. 4번이 옳은 질문이죠. 5번도 뭐 최근에 뭐 징그럽게 나오죠.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면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할 수 있다. 그런데 회복 등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돼버리면 더 이상 뭐는 불가하다.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 어차피 회복 등기했다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말소가 될 운명이기 때문에 회복 등기 불가하다. 5번 X. 옳은 거 4번. 24번 근저당권. 근저당권 나오면 머릿속으로 이 그림은 일단 딱 떠올라야 되죠. 증감 변동하다가 결산기의 확정 이렇게 되죠. 따라서 미리 뭘 정해놓자.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하라.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최고액이 자 최고액은 1억인데 확정된 채권액은 1억 3천일 때 채무자는 다 갚아라. 물상보증이나 제3치 때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이죠. 채무자는 다 갚아라.
최고액만 갖고는 말소 따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3번은 이 경우 채권이 빵원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채권은 확정이 돼. 얼마로? 0원으로. 그럼 근저당권을 소멸한다. 그거 말하고 있죠. 5번은 자,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이 확정 후 발생하는 채권. 이건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선 변제 안 된다 그랬어요. 반면에 확정 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확정 후 붙게 되는 이자, 지연배상. 이거는 확정되기 전 채권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담보된다. 이렇게 되죠.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확정 시기와 관해서 두 개 꼭 기억하자 그랬죠.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땐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땐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 두 개는 꼭 기억하자. 꼭 기억. 25번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이제 거저먹죠, 이제. 1번.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하라?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라. 이렇게 되겠죠. 2번. 청약을 유인했다. 그럼 상대방이 뭐를 해요? 청약을 하겠죠. 이게 상대방의 의사표시죠. 이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지요. 유인한 자가 다시 뭐 해야 돼요? 승낙.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죠. 그게 2번. 3번은 527조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의 구성력.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다만 미리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철회할 수 있죠. 또 하나, 명예퇴직 신청.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 합의 해지에 대한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 도달을 하면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회사가 승낙해서 합의 해지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회사에 설령 명예퇴직 신청서가 도달을 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을 해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 승낙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예외. 4번은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월 2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승낙을 발송을 했어. 그럼 도달도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연착이죠, 이거는. 그죠? 이거 사고한 연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든 말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죠. 청약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고의 한 연착의 경우에.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발송했지만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지금처럼 발송 자체를 기간이 지나서 했어요. 이건 그냥 연착이에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번은 대화자라고 돼 있죠. 그럼 승낙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그죠? 격자 사이에서만 승낙은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화자니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틀린 거 4번.
26번.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 A 토지가 가압류가 돼 있어요.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으니까 매도인 갑의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의뢰 대금 지급과 뭐가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2번은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원상회복은 선악불만하고 정보만 안 하는 거죠. 물건을 받은 사람은 원물 돌려주고 과실 돌려줘야 돼요. 사용이. 돈 받은 사람은 금전 돌려주면서 이자 붙여야 되죠. 이거 언제부터 가산해요? 돈 받은 날부터. 무슨 이자? 법정이자. 이자 가산해야죠. 2번 X. 당연히 3번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지급과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행관계고요. 4번은 동시 이행의 한 몇 건의 쌍무계약 이외의 경우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결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여야 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예? 쌍무계약상 발생한 채권 채무는 아니지만 동시에 이행시키는 게 공평의 원칙에서 합당한 경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변제와 영수증 교부. 돈을 갚는 거하고 영수증 교부 이게 쌍무계약상 채권 채무예요? 아니잖아. 계약을 통해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걸 동시에 이행을 시키는 게 공평하단 말이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결련적으로 이행하는 걸 쉽게 생각해요. 동시에 이행. 결련이 뭐예요?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5번은) 판례가 말하고 있는 동시 이행 관계죠.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자, 27번 위험부담.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위험부담. 갑을 토지나 건물을 매매. 토지나 건물을 매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후발적 계약을 하고 나서 토지가 수용, 건물이 지진 또는 태풍 또는 제3자 방화 등으로 소실 하게 되면 갑의 채무는 소멸하죠. 그죠? 갑의 토지를 넘겨줄 채무, 건물을 넘겨줄 채무 소멸해. 이럴 때 을의 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게 위험부담이죠. 그죠? 자, 원칙 누가 부담? 갑이 부담.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가 부담. 따라서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금 등은 반환하라.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예외적으로 을이 부담하는 경우 두 가지. 을의 잘못으로 불능이 된 경우하고 을의 귀책 사유, 을의 지체 또는 거절, 중불능이 된 경우하고 이 표현 기억하자 말이죠. 갑이 이렇게 등기 서류를 이전해 줌에도 불구하고 을이 거절한 경우, 거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지체라고 바꾸면 돼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누가 부담하라? 을이 부담하라. 즉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별도의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은 상환하라. 이게 위험부담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 상황에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뭐? 대상 청구. 이거 따로 기억하자 그랬죠. 세 번째, 이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 따라서 원칙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위험부담. 기억, 후발적 불능에서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그랬죠. 그죠? 원시적 불능은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원시적 불능은 뭐의 문제예요? 계약 체결상의 가치 문제라고 했습니다. 니은, 채무자의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업 시 불능이 되기 전에 이미 채권자가 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따위를 줬다. 갑은 반환해야 한다. 자, 디귿.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하나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그랬죠. 리얼. 채무자의 급부가 쌍방 귀책사업 시 일부 불능이 됐을 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반대급부는 완전히 소멸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비례적으로 감축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토지를 1000평을 매매를 했는데 예? 100평만 수용이 됐어요. 100평만. 두 번째, 남은 900평을 을이 매수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가? 있어. 을은 그 1000평을 사가지고 300평에다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랬어. 근데 주차장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100평이 수용이 됐어. 그럼 나머지 300평에다 건물 짓고 600평에다 주차장 만들면 되죠. 그럴 때는 을의 대금 지급 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100평만큼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평을 매매했는데 990평이 수용됐어. 그럼 10평 갖고 뭐 할 거예요? 그때는 전부 불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리을이에요. 자, 근데 리을은 낯설죠? 낯설어요. 낯설어. 그러면 또 우리 하는 거 있잖아. 기억. 맞았죠? 니은. 틀렸죠? 디귿. 맞았죠? 이거 갖고. 옳은 거 고르래. 기억, 디귿 있는 거 골라.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니은 있는 거 빼. 그럼 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지요. 리을 몰라도 돼. 리을 몰라도 돼. 예?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풀지 못하면 그냥 확인이라도 이렇게. 미음. 위험부담은 임의규정이라고 보면 돼. 따라서 반대급부 위험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답은 4번.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론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례 형태. 사례 형태로는 이렇게 나와요.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한 후 수용이 되거나 지진 또는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이렇게 나와요. 또는 최근에 이렇게도 나오죠. 그냥 건물을 매매했고 건물이 계약 체결로 소실됐다. 그 다음에 밑에 지문에 태풍으로 멸실, 갑의 잘못으로 멸실, 을의 잘못으로 멸실, 을의 지체중 멸실 이렇게도 나오죠. 그죠? 여기서 갑의 잘못으로 멸실된 것만 채무불이행이고 나머지는 다 뭘로 처리? 위험부담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험부담의 문제도 그렇게 최근에 거의 매년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위험부담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8번은 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